네. 자, 강복 직후의 국내 정세를 이제 논하기 전에 이 해방 공간에서 활동했던 여러 이 단체들의 특징들을 좀 소개하고 이제 좀 할게요. 자, 이 해방 전국 시기는 1945년부터 해서 1948년 그 시기인데 요 시기 때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단체들만 좀 보면요. 여기는 좌익하고 이제 우익 이렇게 있는데 좌익은 그다음 사회주의자들을 얘기한 거고 이 우익들은 민족주의자들이나 친일파들 의미해요. 그래서 극자 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뭐 남조선 노동당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조선공산당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남조선 신민당, 남조선 인민당 이런 단체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북쪽에서 노동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지정을 받고 이제 합친 정당이 있어. 예, 그게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죠. 그래서 남노당은 조선공산당, 그다음 남조선 신민당, 조선인민당 이렇게 이제 합쳐갖고 노동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탁에서 찬탁 논쟁을 할 때 찬탁은 이제 좌익 측이 하죠. 그래서 좌익 측이 따로 만들어 갖고 단체가 있어. 이게 민주주의 민족전선이죠. 민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파는 한민당하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그다음 독립촉성중앙위원회 뭐 등등 있는데 한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성수나 송진호 같은 친일파들로 구성된 당이야. 한민당. 그래서 이승만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초창기 때 이승만하고 뭐냐면 연결돼서 이승만의 여당 역할을 했던 당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승만한테 팽당하고 나중에 이제 한민당이 이제 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예, 이승만은 자유당을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위원회라는 게 있고, 요거는 처음에는 좌우익 합작기구였지만 나중에 이제 이승만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익기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구 같은 그 임시정부 세력도 있어요. 이게 한국독립당이죠. 한국독립당. 그다음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가 있는데 중도 좌파면 사회주의면서도 뭐냐면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민족주의 타협을 하자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조선인민당, 그다음에 남조선 신민당 그런 단체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원래는 중도 좌파 세력이었다가 나중에 당권이 박헌영 쪽으로 다 넘어가. 박헌영 뿌락치 쪽으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극자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바뀌면서 남노당으로 통합이 돼. 이 당은. 자, 그다음에 중도 우파는 이제 민족주의자면서도 사회주의를 포용하자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이라든지 안재용의 국민당 뭐 이런 단체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각 정당의 특징들을 좀 보고 볼게요. 먼저 이제 조선공산당을 보자. 극자 조직이죠. 자, 박헌영이 조직이고요. 박헌영이 조직한 조선공산당은 그 일제시대 때 1차부터 4차 공산당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이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5차 조선공산당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8월 태제에서 잘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이 이 조선혁명단계는 아직 부유주의와 민주주의 혁명단계다. 이렇게 규정을 시켰어. 왜냐면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혁명단계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어, 그리고 토지혁명 달성, 주요 시설의 국유화, 민주주의 권리 시현 이런 것들 내걸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신탁에 창성을 했고 삼상회의의 결정에 공식적 지지하죠. 총체적 지지를 하죠. 모든 걸 다 지지한다고. 그래서 이제 민전을 이제 뭐냐면 결성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미군정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미군 정부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통해서 미군 정의 탄압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 박헌영은 이제 도망가서 저 북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9월 총파업이라든지 대구 10월 폭동 같은 걸 선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 남조선 그 노동당 남노당은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3당이 합당해서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주장 인민공화국 수임, 토지와 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 8시간 노동제, 그다음 주요 산업 국유화 이런 것들을 내걸었다. 자, 중도파에서 조선인민당이 있는데 여운형이 조직했죠. 그래서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을 하니까 왜냐하면 38도선 이남에 모든 합법적인 정부는 미군정밖에 없다 하니까 인민당을 결성했어요. 인민당도 이제 이거 내용들 보면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좀 강해요. 주요 산업의 국유화, 금융기관의 국유화,
주요 교통기구와 기관 및 농업의 규약 이런 것들을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선인민당은 여운형이 만들었지만 나중에 여운형이 주도권을 행사했지만 후에 이제 그 박헌영 포악치한테 뺏겨요, 이 주도권이. 그래 갖고 결국에는 이 조선인민당이 남조선 노동당으로 넘어가서 해체되고요. 그다음 여운형은 따로 나와서 뭐 사회노동당, 그 근로인민창당을 인제 하게 되죠. 그다음 남조선 신민당은 그 한국조선 독립동맹 계열 연합파들이 만든 당대 어 단체고, 그 북쪽에 신민당이 있기 때문에 북조선 신민당이 지분한 의미에서 남조선 신민당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백나온,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죠. 사회주의자면서 또 사회주의 역사가였던 백나온이 조직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신민주주의론을 표방해서 계급의 양심적인 일부 유상 계급들과 통일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남조선 신민당 이런 것들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국민당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포방해서 계급 대립보다 민족의 대립 우선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 안재홍이 만들어졌고, 안재홍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정치가이면서도 그다음에 신민족주의 자예요, 이 사람도. 그다음 김규식이 만들어진 단체가 민족자주연맹이야. 요거 외워 두셔야겠죠. 요 03년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각 민족이 단계를 국가를 수립하자.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제2차 미소 공동회의 결렬 직후에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민주자주연맹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근데 이건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도 참여했다. 예. 자, 그다음에 극우정당을 보죠. 극우정당 크게 이제 임전계열하고 친일파 이렇게 두 개 계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한민당을 볼게요. 한민당은 송준호나 김성수 같은 민족주의 우파 세력들이 구성이 됐고, 목적은 조선인민공화국 그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반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선인민공화국의 타도, 그다음에 그 중경 임시정부를 추대했다. 초창기 때. 왜냐면 얘들 친일파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경 임시정부를 이제 추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군정과 밀착을 해요. 영어를 좀 할 줄 알았죠. 그래서 미군정의 여당 역할을 했고, 한때는 또 이승만 정부의 여당 역할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좀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중도 및 자익 세력을 배제하고 토지 개혁과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 등을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 토지 개혁하고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해서 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 상당수가 또 지주계층이고, 그다음에 이들 상당수가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좀 이승만과 연결됐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초창기 때 임시정부를 지지했지만 나중에 인제 이승만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승만의 단적 노선을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과 이제 척을 지게 돼, 요분이요. 자, 그렇지만 정부 수립 후에도 또 이승만과 또 결부를 하죠. 그래서 야당으로 돌아서게 되고 이승만 따로 자유당을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보죠. 원래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는 좌우익을 망라한 여러 결사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 단체가 구성된 건 아니고 여러 좌우익과 관련돼 갖고 만든 연합 그 단체였는데, 근데 이제 이승만을 처음 할 땐 되게 한연했어. 근데 이승만을 보니까 뭐 친일파나 민족 장애 반역자 제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익은 떨어져 나가고 우익만 남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좌우익 합의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승만의 행동 때문에 우익만 남게 된다. 그래 갖고 이제 나중에 인제 그 독립촉선중앙협의회가 이름이 바뀌어 갖고 대한독립 촉선국민회로 계칭이 돼요. 네. 그래서 인제 단독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한국민주당과 함께 대한촉선국민회는 이승만의 주요 정치적 기반이 됐다. 요거 꼭 외워 두세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다음에 또 볼 게 기출 문제 에서 나왔던 한국 독립당이야. 이 한국 독립당 인정의 이제 산하 이제 기반 정당이죠. 상균주의를 기초를 했고, 활동은 원래는 이제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 이름으로 기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미군정이 내걸었던 원칙이
38도선 이남의 모든 정부, 유일한 합법 정부는 미군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이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귀국을 했어요. 예. 게다가 이제 와서 좀 강망했죠. 우익과 좌익 측의 어떤 통일전선 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강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한국 독립당을 비롯한 김구는 좌우합작 운동에서 지지를 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일종의 비판적 지지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북한의 어떤 분열이 이제 뚜렷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냐면 남북한의 통일정부 구성에 이제 뭐냐면 참여하게 되죠. 예, 요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반탁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반탁 우익 단체를 합쳐서 비상정치회의를 준비를 발족하고 뭐 이런 하고, 그다음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위원회에 참여했어요. 이거는 그 미군정이 주도했던 건데, 그 미군정 입장에 볼 때는 이제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좌우익 의 어떤 그 통합 연합 정부를 구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걸 참여함으로써 미군정이 주도한 그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스스로 뭐냐면 임시정부 법통령을 폐기하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만 스스로 암묵적으로 그걸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임정봉대는 뭐냐?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헌법 전문에 보면, 재헌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3.1운동을 기점으로, 김이 3.1 독립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세워진 임시정부 어떤 그 있죠. 임시정부를 법통을 잇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맥을 잇는다. 예. 이 임시정부 법통론인데, 이거는 재헌헌법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헌법의 그 전문에 실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을 인정해줘요. 헌법에서. 예. 이걸 이제 한국 독립당이 처음에 내걸었던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아닌 정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민당 같이 임정봉대론 같은 것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정당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운형이나 박헌영은 부정했죠. 예, 여운형은 그 임시정부를 그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여러 독립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이것만 정통이다라고 이제 뭐냐면 주장하기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임시정부 법통론을 이제 뭐냐면 인정하지 않고, 영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조선인민공화국이 법통이 있다. 그 앞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법통, 정통이 있다고 이제 주장하죠. 자, 이 인공 정통론을 내세우니까 당연히 김구를 비롯한 한국 독립당이 싫어하지. 그래서 김구하고 영운형 사이가 안 좋았어. 예. 그러니까 영운형은 박헌영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 같은 사회주의 지정이지만 또 김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영운형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암살의 배우가 누구냐? 뭐 김구하고 김구가 이제 그 뭐랄까 우익 그 테러 단체 백이사하고 또 관련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구의 지령을 백이사가 죽였다. 아니다. 같은 진영인 박헌영이 죽였다. 해가지고 약간 이제 여운형에 대해서 뭐 회색풍자 이렇게 취급해갖고 별로 안 좋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김구하고 여운형 간의 정통론 논쟁, 임시정부 법통론, 인공 정통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민공화국 법통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싸우게 됐다. 그렇지만 하여튼 임시정부 법통령은 어떻게든 간에 헌법에 반영됐죠. 헌법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어, 임정이 만들어진 1900 이게 19년 4월 23일인가 13일인가 하여튼 며칠이야. 이게 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날짜는 저도 까먹었어요. 하여튼 여기로 보고 있죠. 우리나라 그 헌법의 전문에 보면. 예. 또 한편은 또 다른 책에서는 이제 그 외에 그 우리나라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공식 문서에서는 뭐 1945년 48년 8월 15일 또 인정한 내용도 있어요. 약간 이중적인데 하여튼 헌법에는 그 임시정부 법통령이 들어가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은 지지됐지만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김구 자체가 이제 공산주의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봤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분단이 가속화되니까 남북 협상에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50 단독 선거에 반대를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죠. 김구기에는. 예.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이 예전에 한번 나왔어. 요건 이제 한국독립당이 나온 거는 그전에 그 일제 통치기 때 한국독립당도 한번 나왔지만 요 뒤에 어 그 해방 전국 시기 때 한국독립당도 독립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뿌셈에 보면 그거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그 단체들 특징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뿌셈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를 비롯한 그러니까 한국독립당을 비롯한 해방 전국 시기 때 주요 단체들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7 차로 넘어가죠. 7 차로. 자, 강복 직후의 국내 정세를 이제 읽어 볼게요. 자, 일본이 패망하자 국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의 진주를 앞두고 건국준비위원회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 개편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편 조선공산당에 의해 주도됐고 정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근데 미군정은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 38 토선의 이남의 합법적인 정부는 미군정밖에 없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한국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또 조선인민공화국의 반대를 주장하면서 우익의 정치 세력이 주도를 했고, 자, 자유익과 우익사의 갈등이 나타난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과 김구가 들어오게 돼요. 자, 국내 정치 세력들은 그 당시 이제 귀국을 통해서 이들의 귀국을 통해서 분열되어 있던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걸 기대했다. 귀국 초기 이승만과 김구는 이데올기를 분명하고 국내 정치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했지만 곧 조선공산당과 대립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승만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또 예민한 태도를 포명하면서 다른 정치 세력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이제 초기 때부터 그다음에 자기가 인제 정권을 이뤘던 그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도 친일파 문제에 대해 되게 예민하고 또는 친일파 처벌 문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반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친일파 처리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찬성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또 방해도 많이 해 놨어요. 예. 그러면 이승만이 왜 이렇게 좀 약간 친일파를 비유했냐. 그거는 이승만이 뭐 친일파를 좋아해서보다는 이승만이 해외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국내 권력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제 전국을 주도하고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친일파들이 필요했던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친일파들은 각계각진의 포진돼 있었죠. 그 경찰이나 관료나 이런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다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제 친일파 처벌을 할 때도 되게 반대를 했고 어 했죠. 이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에 이어 다양한 정치 세력의 갈등과 대립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승만과 김구는 자유익과의 대립 사이에 정치 세력을 통합할 수 없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스크바 삼국 예상에 의한 이제 좌우익 대립을 보죠. 자, 1945년 12월 미국과 영국, 소련의 삼국 예상들이 모스크바에 회의를 열어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했는데 이때 인제 모스크바 3사 협정이 체결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뭐 얄타 회담, 카이로 회담 이런 것들은 뭐 한국 문제가 뭐 주요 문제는 아니었는데 모스크바 3상 회의는 한국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결정을 했죠. 요 세 가지 결정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의 정치 세력들 구성된 임시정부 설립 있죠.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임시정부 설립하기 전에 점령공화국부터 구성된 미소공동회의를 설치할 것. 이게 두 번째야. 그리고 미소공동회의와 임시정부의 협의하에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4 개국의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할 것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야. 예.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그다음 미소공동회의, 그다음에 5년 동안 신탁 통치. 근데 요게 딱 눈여볼 게 온데 신탁 통치가 주요 내용은 아니었어요. 임시정부를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어 그 미소공동회 개최하고 그러니까 미소공동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 바탕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신탁 통치는 그냥 4 개국하고 임시정부가 협의하에 뭐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실시해도 뭐 5 년이나 정해졌지만 이거는 그냥
한번 정해놓고 일단 고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이제 부각이 됐냐 하면 요 신탁 통치가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입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동아일보가 그것도 잘못 보도를 냈죠. 미국의 잘못된 오보를 이제 받았으면서 어, 신탁 통치를 내걸면서 이 신탁 통치를 누가 처음에 얘기했냐? 그 주장이 소련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소련이.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신탁 통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처음부터 주도를 해서 얘기를 한 거야. 예, 우리나라 신탁 통치한다. 오히려 소련은 신탁 통치를 좀 하는 것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최대 뭐 20년, 30년 하자는 걸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미국이 하도 우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5년 하자 하면서 합의를 본 거야. 2년 하자, 5년 하자 하면서 합의를 보게 된 건데 그러면 소련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신탁 통치를 안 하자고 주장한 거. 그냥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소련은 딱 보니까 그 당시 그 남한의 정세가 그러니까 남북한 정세가 사회주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신탁 통치 안 하고 만약 정권이 세워지면 이 정권 친소 정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근데 미국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죠. 미국도 지금 당장 이제 정권 수립하면 자기한테 불리할 거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끌고 신탁 통치를 한 다음에 친미 세력을 육성해서 나중에 자국의 친미 정권을 만드는 게 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국제 정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각 주장을 하게 된 거고 이걸 해서 우리 입장에서 얘는 나쁜 놈, 얘는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 야,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신탁 통치 문제가 부각돼서 그것도 이제 소련이 먼저 주장했던 식으로 오보가 전달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지. 5년 그 35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했었는데 또 5년 동안 열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반대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자익들도 원래는 반대를 했어요. 예, 예, 반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창탁으로 바뀌게 되죠. 소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신탁이란 말보다 후견이다. 너희들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빨리 시켜주기 위해서 옆에서 강대국들이 후견해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예, 뭐냐면 자익들은 또 뭐냐면 반탁했다가 찬탁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그 신탁과 반탁을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 그래서 찬탁은 그 자익들이, 반탁은 우익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좌우 간의 어떤 이념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남한사의 정치계가 분열되기 시작하죠.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본 제국주의부터 독립된 지 4개월 지난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시작했던 열강대의 결정은 우리 민족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자, 이 결정이 알려지자 대부분 정치가들과 국민들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펼쳤고요. 그래서 김구를 중심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익개혁에서는 처음에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표명했다가 그 당시 모스크바 삼삼협정에 대한 지지도 자신의 입장을 바뀌었다. 총체적 지지로 바뀌게 된 거죠.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도 삼삼협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송진호 같은 사람도 그 뭐냐 신탁 통치 하자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이들은 자익 정치 세력들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민족주의 세력들이 왜 지지한 이유가 여기 밑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받아들이고 빨리 임시정부 수립을 했으면 남북한의 분열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입장에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위험이 좀 약간 논쟁이 있는 발언이긴 하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신탁 반탁해서 이게 나눠지는 바람에 이제 뭐 민족 분열이 좀 했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 근데 5년 정도면 이제 좀 있으면 그만 가잖아요, 세월. 예, 그냥, 그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말해. 그냥 잘 협상을 해가지고 단일 정부를 구성했으면 좀 나았을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바람에
좀 약간 남북한의 분열의 어떤 가속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넘어가고, 자, 이로 인해서 모스크바 3사 협정을 둘러싼 자위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예. 우익세력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남조선 국민대표위원회 민주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익세력은 민족전선을 결성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있는데 요거 외워 두셔야죠. 줄여서 민전이라고 하죠. 민전. 자, 그래서 자익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제 신탁이라 생각하지 않고 후견이라 생각했죠. 후견. 강대국들이 옆에 도와준다. 이걸 이런 식으로 재해석했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삼상위의 주요 내용이 그 신탁 통치보다는 주로 임시정부가 중요하다. 신탁 통치 여부는 나중에 임시정부하고 그 4개국 연합군이 그냥 추후에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처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익들은 그 당시 모스크바 삼상회를 총체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렇게 찬탁을 했던 거고, 우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우익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여기 어, 남조선 국민대표 민주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에 비상정치회의를 또 구성했어요.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자, 하여튼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이제 뭐냐면 신탁 문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분열이 됐냐? 일단 반딱 세력들은 신탁 문제가 소련이 먼저 했다고 생각해서 반소련이 되고, 그 다음에 반공이 되죠. 이렇게 공산당을 반대하는 우익 세력들 진영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참탁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소련의 지형을 받기 때문에 친탁, 소련, 그다음에 공상 세력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자익이 되죠. 그럼 친일파들은 어느 선에 이제 썼을까요? 당연히 얘는 줄을 잘 쓰기 때문에 여기에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이 이제 초창기 때는 탄압을 받았지만 이때 이제 우익으로 신분 세탁을 한 다음에 민족주의 진영에 포함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살아남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민중들도 초창기 때는 사회주의를 좀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요 신탁과 신탁 문제, 반탁, 찬탁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는 그 소련과 공산주의자가 찬탁을 지지한다. 뭐 이런 인식이 굳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민중들은 이제 우익으로 넘어서게 돼. 이때부터는. 그래갖고 자익의 중심의 여론 구도가 우익 중심의 여론 구도, 민족주의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북한을 보죠. 북한에서는 38도선 이북의 삼상협정을 계기로 반탁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들어갔고, 왜냐하면 여기는 소련은 이제 그 완전히 밀어붙이는 식이죠. 뭐 민주주의 이런 건 없죠. 8.15 이후에는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의 정치활동을 인정했지만, 원래 소련을 할 때 조만식과 김일성을 이제 같이 내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민위원회 있죠. 그 북한에 있는 인민위원회를 이용해 갖고 좌우합작적 모습을 이제 연출을 시키려고 했죠. 근데 조만식이 그 당시 반탁을 내걸으니까 내쳤죠. 그래서 김일성을 단독으로 내세웠잖아요. 자, 하여튼 이들이 반탁의 입장을 표명하니까 꼭 이들은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38도 이북에서는 1946년에 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인민위원회가 합쳐놓은 거야. 중앙조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련군의 지원 아래 공산주의 체제 건설을 위한 조치를 뭐냐면 실시했다. 이때 이제 38도서 이북의 신의주 항공에서 공산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 의거도 일어났어요. 예. 요거는 지금은 그냥 잘 적혀 있지 않은 교과서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긴 좀 적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윤리 시간 때는 그 신의주 항의 그 뭐 공산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의 글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어. 요걸.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946년 2월에 김일성은 소련군의 지원 아래 북조선 정당과 사회단체, 5도 행정국민, 각도의 인민위원회를 확대해 개최하여 소련군 점령하에 북한 지역에서 행정에 관한 최고 집행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임시정부를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기구를 만들죠. 이게 북조선 임시인민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인민위원회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실제적 행정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토지 개혁도 하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탐구 활동에 보면 그 모스크바 삼상이 협정안이 있어요. 요거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이제 쭉 이제 교과서 관련된 15년 개정 교과서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235 페이지 펴 보세요. PDF. 자, 미소 점령하되 군정이 실시되다. 이렇게 보죠. 자, 일제가 항복하기 직전에 소련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출해오자 미군은 소련의 북위 38도선 경계로 한반도 나눠 점령하자 제안했고, 소련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38도선을 경계를 했다. 그래서 38도선은 처음에는 남북한의 어떤 정치 분단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소 임시 경계선에 선에 불과했어요. 네, 경계선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이제 3년에 걸쳐서 미소원의 군정과 미군정 냉전 격화로 결국에 우리 민족을 나눠먹는 분단선이 되죠. 38도선. 근데 지금 나누는 건 38도선이 아니에요. 지금 분단선 후전선이죠. 6.25 전쟁 이후에 다시 그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남과 북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군정이 실시되었고, 한국인의 주권은 어, 행사는 미뤄졌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군정은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통치를 나서면서 질서 유지 등을 목표로 조선 정독부 행정체계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 친일파를 많이 이제 협력하게 됐고, 일제에 협력하는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한 반면 한국인들은 조직한 대한민국 이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 정치 조직은 인정하지 않았다.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어. 그 당시에 일반 미군이나 뭐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도 잘 몰랐죠.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그걸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되게 전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되게 많이 알아요 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사나 지리나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계획을 뭐 점령 계획 같은 걸 플랜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 미군정에 전달되면서 이 미군정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또 등용했던 것도 친일파들이 일본에 충성한 것처럼 미국에도 충성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걸고 친일파들이 싫어한 걸 알고 있으면서 또 등용했다, 그런 견해도 있어요. 예. 뭐 하여튼 자, 소련은 뭐죠? 자, 소련은 미군 정책 직접 통치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은 좀 뒤에 물러나고 나서 각 지역의 임시 인민위원회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지방 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인민위원회를 이양을 하고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였다. 자,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만식 같은 민족주의 세력은 탄압하고 그 자기가 내세우는 김일성 등 공산주의 세력을 후원함으로써 자국의 우호적인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자, 그다음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도 남북 정국이 양분된다. 이렇게 보죠. 자, 강복 이후에 이제 독립국가 건설 유지가 분출되면서 수많은 정치 세력이 출현됐는데, 자, 미국에서는 외교 활동을 벌이던 이승만이 돌아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도 개인 자유를 기고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역사적 법통성을 내세웠고, 자, 이때 역사적 법통성은 이제 임시정부 법통성을 얘기하죠. 그 독립국가 건설 중심이 되고자 했으나 미군정 안에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삼국 외무장관에서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회를 설치하여 한국을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할 걸 결의했다. 이렇게 있죠. 자, 신탁 통치라는 건 국제연합이 자치 능력이 부족하고 정치적 혼란이 있는 지역에 안정적 정치 질서를 목적으로 강대국에게 위임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부터 실시했어요. 유인 통치 같은 거는. 자, 이에 이제 김구나 이승만 등 우익 진영은 신탁 통치가 한국인들 자주권을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비판을 하여 대대적인 반탁 운동을 펼쳤고,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익 진영은 신탁 통치에 위한 지원 방안을 받아들여 어 신탁 통치를 독립을 위한 지원 방안 후견으로 인식했죠. 그래서 인제 모스크바 상국 외무장관회의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아 그래서 자익은 신탁 통치를 후견, 원조 협력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자 이후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자익과 우익 간에 격렬하게 대립을 했고 자 우익은 반탁을 예국으로 내세웠으며 자익은 소련에 파는 외국 사람이라고 비판했으며 친일 반민족 세력도 반탁 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예국 세력으로 변신했죠. 민족주의 어떤 세력으로 이제 변신을 해 버린 거야. 예. 자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모스크바 상국 외무장관의 결정에 대한 입장해 갖고 인제 있어요. 뭐 신탁과 반탁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어 각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해남 교과서 한번 볼게요. 233 페이지 보죠. 233 페이지가 아니라 음 여기 맞네. 요거부터 읽어 볼게요. 233 페이지. 자 소련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에 연합국 합의에 따라서 그다음에 일본은 선제폭을 하고 한반도에 남하했죠. 이때 이 알타 회담에서 인제 소련이 참여한 거를 결정했죠. 그래서 인제 이때 미국은 소련의 참전과 빠른 진격 속도에 놀랐다. 그래서 이걸 단독을 막기 위해서 소련의 한반도 점령을 막기 위해서 38 도선을 인제 어 뭐냐면 제안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소련이 받아들였죠. 자 그다음에 인제 미국은 소련보다 늦은 9월 초에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고 주한미국 사령관 하재는 조선 총독부를 접수하고 아놀드 소장을 군정 장관으로 삼아 군정을 실시했다. 자 미 군정은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해요 이걸요. 그래서 한국인 관리와 경찰 그대로 썼죠. 예. 그래서 이는 식민 통치에 협력한 그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거고요. 미 군정은 10 월에 미 군정만이 38 도선 이남의 한국의 유일한 정부를 밝혔기 때문에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이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소련하고 좀 약간 대립된 모습이죠. 그 밑에 보시면 그 미군정이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면서 각지의 인민 조직돼 있는 건준회가 인민위원회 등과 대립을 했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 현상 유지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조선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불만을 샀다. 이에 반해서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인민위원회를 이용해 갖고 간첩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는 인제 뭐 그 미군정 시기 때 사회 경제사인데 요건 좀 뒤에 인제 읽어 볼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새 국가 건설 위한 노력을 어떻게 전개했을까 이렇게 보면 자 송지효과 김성수 등은 이제 이 보수 세력들은 건준의 활동이 확대되니까 이 비판해서 한국 민주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하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를 받아들이고 있죠. 임정봉대론 임시정부 법통론을 강조했고요. 자 그 미군정에 들어와서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을 확대했다. 박헌영은 노동자 농민 등을 지지 바탕으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여 좌파 세력을 규합을 했다. 자 해외에 있었던 독립운동했던 인사들이 귀국해 새 국가 건설을 준비했는데 자 이승만이 귀국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 독립 38 도선 철폐를 주장했는데 문제는 이승만이 이때 인제 좀 약간 친일파 문제에서 미그저건이니까 이때 이제 독립운동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있었던 자익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했죠 그때. 자 이런 이제 12 월에 인제 김구와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김국은 한국독립당을 정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하되 각 정파의 통합을 모색하려고 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공장을 지키며 생산 활동을 종사했고 그 당시 농민들은 농민위원회, 농민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권익 강사를 노력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밑에 미 군정하고 소련 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미 군정은 남한에 직접 군정을 실시한 비해 소련군은 현존하는 인민위원회를 인정하는 건데 간접적으로 좌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행사했다. 자 그다음에 소련군이 북한에 어떻게 인제 했는가 이렇게 볼게요.
자, 소련은 8월까지 일본군을 무장해제하여 북한 지역을 대부분 점령했고, 소련군은 자치적으로 구성된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여, 이건 약간 이제 앞에서 미군정은 좀 다른 거죠. 인민위원회를 인정 안 했잖아요, 미군정은. 그래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취했다. 어,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활동도 인정했다. 그냥 소련군은 좌파가 인민위원회 장악할 수 있는 배후에서 지원하면서 연해주일 때 한일 유격 때에 이끌었던 김일성을 후원해서, 원래 이 김일성은 이제 강복당 출신이죠. 조선 강복회 출신인데 이 사람이 동국항일연군 때 탄압 받으니까 동국항일연군이 탄압 받으니까 서 건너가서 소련군에 편입됐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소련군과 남아 함께 같이 내려왔는데, 자, 이 사람을 후원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반탁을 했던 그 조만식 세력은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소련군은 중국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조선독립동맹 간부, 연안파죠. 연안파 세력들 개인적으로 이끌시고 군대도 무장 해제했는데, 요거 무장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북한군에 편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 조선독립동맹 그 간부들 밑에 정치 조직이잖아요. 그 산하부대 군대는 무장 해제라는 말보다는 약간 이제 그 임시정부에 편입됐죠. 조선 의용군들이. 예. 자, 같은 남과 북은 모두 한국인의 자주적 의사와 달리 그 당시 외세의 힘에 의하여 권력 기반을 다졌다. 자, 이것은 한국인의 통일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노력에 장애가 되었고 분단어간 한 원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뭐 그 밑에 뭐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번 보면 1945년 8월 15일 날 한반도에는 일제 지배에 벗어나 강복을 맞았다. 독립이 아니에요. 강복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1910년 10월에 대구에서 미군정이 어떤 경제정책에 실패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자,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이 일본군을 무장해제를 하는데 이 지역을 점령했다. 뭐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인물 탐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7차 교과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 미소 공동위원 자화합작 운동을 좀 볼게요. 요거 이제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자, 요거 보기 전에 잠깐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자, 이 미소 공동위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은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 공동회 그 중간 사이에 이어졌어요. 미 군정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 그 좌우합작 운동이 이제 펼쳐졌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도표를 좀 보죠. 일단 1차 미소 공동회가 개최됐죠. 1차 미소 공동회가. 근데 1차 미소 공동회 왜 개최했어요, 이거? 삼상회의 때 임시정부 구성 관련돼서 개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한번 볼게요. 그때 주요 논쟁이 의제가 조선의 정당과 사회단체 협의하에 임시정부 수립 문제였어요. 일단 임시정부가 수립돼야지 뭐 그 뒤에 이제 신탁통치 논의도 가속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굴 참여시킬 것이냐 가지고 미소 간의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어. 예, 요게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은 반탁을 주장하는 우익정당 배제하자. 얘네들 왜 여기다 집어넣냐. 근데 미국 입장일 때는 우익을 배제하면 친미국가를 세울 수 없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다 갖고 있다. 근데 반탁을 떠나서 일단은 얘네들도 뭐냐면 그 임시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창탁과 반탁을 다 포괄한 상관없는 모든 세력을 포함하자. 민족주의 세력들도 우익도 포함하자.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여기서 대립을 하게 된 거야. 자, 그게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1년 후에 다시 회담을 갖자 해갖고 2차 미소 공동회의가 1947년 5월 달에 이제 개최되는데, 이미 이때는 이제 뭐냐면 트루먼 독트린이 뭐 하면서 냉정 체제가 이제 뭐냐면 가속화돼요. 그래서 미군정도 원래 자오합작 운동을 이제 지지를 했죠. 근데 이제 자오합작 운동을 지지해서 거기에서 이제 친미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이미 단독 정부 방향으로 이제 선회를 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소 공동회 제도 됐겠어요? 똑같은 논의도 해갖고 또 인수형 구성 문제도 이제 뭐냐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여기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다 백지화시킨 다음에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 버린 거야. 유엔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과 미군정의 정책 변화를 좀 볼게요. 좌우합작은 1차 미소 공동회와 2차 미소 공동회 1946년과 47년 중간에 일어났던 건데 그걸 이제 도표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1차 미소위원회 이제가 개최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군정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를 뭐냐면 포용하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해 주죠. 그 말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극자와 극우는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극자는 뭐예요? 조선공산당이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거기 이제 그 미군정이 이제 딱 들어오니까 각 정당들과 좀 친해보려고 예전에 일본인들 건물들 다 이제 뭐냐면 분배를 내줘. 너네 한번 쓰라고. 준 건 아니지만 사용권을 줘요. 그래서 조선공산당도 초창기 때 미군정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건물 분배 받았어. 적산을. 근데 이때 이제 분배당 건물들이 어떤 건물이었냐? 여기 보면 이제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위에는 이제 1층은 정판사라는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쪽 2층은 인민일보가 있었고 인민일보는 조선공산당 기관지예요. 여기 조선공산당 당사가 있었어. 자, 근데 문제는 이 정판사 인쇄소가 예전에 뭐 했던 곳이냐면 이 당시 조선은행권 일제시대 때 조선은행권 조선은행권을 찍어냈던 곳이에요. 이 일제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처럼 조폐공사를 따로 두지 않고 몇 개 이제 딱딱 지정된 곳을 둬서 그 동판을 준 다음에 어,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지폐를 찍어내기도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조선 정판사였어요. 정판사 인쇄소인데 자, 일제가 패망한 후에 한동안 이제 미 군정 안에서도 일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조선은행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판사 인쇄소에 있는 조선은행권 동판을 그대로 거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 건물 자체가 이제 조선공산당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아서 미 군정에 허락받지도 않고 마구 찍어낸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일 때 이거는 위패죠. 그 당시 뭐 인플레이션도 막 찍어내고 올라가고 할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 해갖고 이 당시 조선공산을 탄압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갈등을 빚게 되고 박헌영도 이제 뭐냐면 수배를 떼가지고 찾아내려고 했는데 박헌영이 이제 도망갔죠. 북쪽으로. 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또 이승만이 정오 발언을 하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자료 나온 건데 얘가 주장한 건 뭐야? 단선을 하자. 단독 선거를 하고 단독 그 정부를 구성하자. 단독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의 정책들을 막 비판하고 그래요. 여기에서 비판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다른 곳에 비판을 했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막 하지 욕하고 다니니까 이승만도 귀국하자마자 가택연금을 당해. 예. 그래갖고 일단 극자 구구 세력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우파들을 모여서 이제 좌우합작 위원회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논의를 거쳐서 예전에 시험문에 많이 나온 좌우합작 친원칙이 공포돼요. 좌우합작 친원칙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좌우합작 정부가 만들어지면 이 정부는 당연히 친미 정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이제 미군정에서 탄압받고 나서 미군정과의 관계는 다 청산을 해뿌리고 신전술을 반포해죠. 그래서 폭력 파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9월 총파업, 노동자 총파업 있고 10월 항쟁, 어떤 이게 항쟁이라고 하고 폭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구에서 10월 항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효율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결성이 되죠. 그리고 미군정은 더 나가서 이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나 남조선 가도행정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부 입법권과 행정권을 일부 그 뭐냐 좌우합작 위원회 사람들에게 이양을 해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군정은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왜 안 됐냐? 일단 그 당시에는 양극단이 지배했던 사회잖아요. 극자 아니면 극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회색 분자였어. 얘들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민중들도 다 양진으로 나눠 가지고 개판 싸웠던 시기야. 그러니까 중도파들이 어떤 힘을 정치적으로 받기는 상당히 힘들었어. 그 자체도 힘이 약했고 그다음에 민중들도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자, 거기에다가 국외적으로 이제 뭐냐면 또 미국 정책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좀 좌우합작 통일을 통해서 좌우합작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게 미국 군정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냉전체가 가속화되니까 뭐 트루먼總統이 뭐 이런 식으로 어 공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좌우합작 통일은 이건 꿈이다. 이상이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제 뭐냐면 단독 정부를 구성하자. 우익들에게 시켜서.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이 대우가 달라졌죠. 예전에 좀 약간 견제를 받고 차별받았는데 이때부터 가택연금이 풀리고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인제 뭐냐면 미군정에 끌어들여서 그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제 그때 1947년 넘어오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흐지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약간 인제 소련이나 미국들이 생각이 딴 생각 가지고 있었고 단독 정부 그런 것도 인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미소 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미 군정이 지원받는 그 좌우합작 운동은 끝나고 인제 독자적인 이제 미 군정 지원 없이 좌우합작 운동이 또 이루어지죠. 요때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족자주연맹에서 주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미소 2차 미소위원회가 완전히 결렬 후 04년 문제에 나왔던 03년 문제에 나왔죠. 민족자주연맹. 이건 김규식이 만든 조직이죠. 예.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에 주식된 것은 자원합작위원회고 요거는 민족자주연맹이에요. 2차 미소 공동회 결렬 후니까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제때 그 03년 문제인데 요 문제를 보고 내가 당황했어. 민족자주연맹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어. 어린 듣보잡 같은 단체였는데 지금은 쉽게 풀 수 있죠. 예. 왜냐 공부하니까 요 부분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떤 분은 기출 풀면서 '아 왜 이런 문제를 못 풀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자기가 기출 풀면 문제 접해 보면 또 달라져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 갖고 인제 1차 미소 공동회의와 2차 미소 공동회의 사이에 있었던 자업적 운동의 대략적인 부분을 좀 봤어요. 그러면 한번 좀 또 강독을 해 볼게요.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문이 잠깐만요. 예.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문이 발표된 후 소련에서 제1차 미소 공동회의가 개최되었다. 자, 미소 공동회의에서는 미국과 소련군의 대표가 참석하여 미소 공동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었죠. 논의가 있었죠. 자,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회상 회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만 참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익들만 정치에 참여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여기 밑에 있네요. 이는 자익 정치 세력만 참여시키는 목적이 있었다. 근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협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견해 상관없이 한국이 대표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협의하자. 그래서 우익도 같이 포괄시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자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에 참여할 정치 세력들 선택을 대립하였고 그러면서 1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됐는데 이건 뒤에 1년 후에 있었던 제2차 미소 공동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부 정치 세력들은 제1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직후 좌우합작 위원회를 구성해요. 미 군정의 지원을 받고. 그래서 미 군정은 좌우합작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위원회는 좌우익과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치 세력을 합작해서 식의 원칙을 만들죠. 좌우합작 7원칙이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자주 언급됐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군정과 우익, 자익들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패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좀 볼게요. 좌우합작 친원칙이야. 어 요게 기출에 나온 거니까 수능에도 나오고 한능검에도 자주 나와요. 예. 1946년 10월 7일 날 절충해 갖고 했는데 요건 인제 좀 설명할게요. 요걸 약간 기본 강의에서 좀 설명하죠.
자, 앞에서 이제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자, 이때 좌우합작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극자와 극우 세력들이 이제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세력이야. 그러니까 중도 우파 좌파는 민족주의 세력에서 사회주의 포용하자는 입장이고, 또 좌파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뭐냐면 민족주의 포용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나 안재용,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자화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자화합작 친원칙을 내기까지 좌익측과 우익측이 좀 대립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서 대립했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신탁통치 문제, 토지개혁 문제, 그다음 반민족 행위자 처벌 문제, 그다음에 미군정의 입법기구 인식 문제. 요게 네 가지 대립이 있었죠.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05년에 나왔고 16년인가? 이때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절충하면서 나왔던 것이 좌우합작 친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중도 좌익에서는 5원칙을 내고 있고요. 중도 좌익에서는 5원칙, 중도 우익에서는 8원칙을 내고 있는데, 이게 토지개혁이나 신탁통치 3상의 결정 여부, 친일파 처리 미군적 입법기구 인식 문제 각각 달렸죠. 토지개혁과 좌익들은 북한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자. 근데 이제 우익들은 토지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토지개혁 필요성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 지주 출신이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문서에 보면 얘네들과 달리 토지개혁 자체를 반대하거나 유상몰수 유상분배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신탁통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얘네들 자익 원칙은 일단은 신탁통치를 다 지지한다. 삼상의 결정을 지지하자. 근데 이거에 대해 우익 측은 신탁통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임시정부 수익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신탁통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익 측은 이게 총체적 지지를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부분적 지지를 하자는 거야. 신탁통치는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임시위원회다. 임시정부 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자익 측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원래 총체적 지지였는데 부분적 지지로 바꿔요. 얘네들도. 예, 여운형 같은 사람이.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박헌영부터 욕을 얻어먹어. 이 여운형이. 예, 박헌영부터. 원래 박헌영하고 여운형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얘도. 예. 그래갖고 이제 여운형이 죽을 때 김구가 죽였냐, 박헌영이 죽였냐, 그거 가지고 있는데, 이 여운형 같이 이제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해sek분자들이 좀 약간 해sek분자 좀 많은 부정적 표현인데, 하여튼 그 중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었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게 있고 친일파 처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배제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당장 처벌하는 게 배제죠. 얘네들은.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천천히 하자. 뭐 이래서 뭐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고 약간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자, 미군정에 대한 입법기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지금 당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입법기구라는 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만들죠. 그거 뒤에 좀 만드는데 만들어질 거라고 예고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익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지가 그걸 최종적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이었고, 우익은 그래도 참여하지 않는 의견이었어요. 결국에 참여하자고 결론이 냈죠. 자, 그래서 이제 좌우익과의 절충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그 의견이 이제 처리돼 가지고 이게 공포가 됐는데, 일단은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는 중도적 입장을 이제 조절을 했고, 삼상회의는 좀 좌익 측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 이군적 참여 문제 관련된 것은 입법기구 참여 우익 측의 의견을 좀 들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죠. 조선은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서 남북 간 좌우합작을 위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임시정부 얘기만 있지 신탁통치는 없잖아요. 예, 신탁통치가 빠졌죠. 그래서 이걸 이제 총체적 지지가 아니라 부분적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요거는 자익 측의 의견을 좀 수용을 했어요. 물론 우익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있지만 일단 자익의 입장을 좀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이것도 신탁 통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이,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는 신탁 통치를 빼고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정부 수립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토지개혁은 자익과 우익이 절충을 했어. 그래서 이제 토지개혁에서 몰수, 유조건 몰수와 체감 매수. 예.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우익의 입장을 좀 받아들인 거야. 무조건 북한처럼 무상 몰수가 아니라 유조건 몰수나 체감 매상을 하자. 그러니까 유조건 몰수는 일정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자는 거고, 이 체감 매입이라는 것은, 체감 매상이라는 건 뭐냐면 대지주의 토지보다는 소지주의 토지에 대해서 할인율의 비율이 낮게 해서 매입하는. 그러니까 대지주들은 땅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가보다 좀 낮게 해서 50%뭐 20%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지주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땅을 적게 갖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70% 80% 이런 시가보다 좀 낮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별적으로 매입을 하자. 이런 게 체감 매상이야.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매입을 하든 간에 이건 돈 주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상 매입이겠죠. 근데 이제 우익 측의 자익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면 토지를 농민들이 무상 구매하는 거야. 이거는 자익 측의 의견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익, 이거는 자익.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어, 돈 없이 토지를 북한처럼 이렇게 무상으로 분배하자.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야? 어, 여기 우익을 뭐 토지 매입을 하고 공짜로 나눠준다면 재정이 필요했거든요. 재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뭐 돈이 많았던 국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자익이나 극자나 극우로 또 비난을 받아요. 예. 현실성이 없다. 예. 그래갖고 이제 비난을 하죠.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에서는 입법기구에 제안하면서 입법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받고 하자. 그래서 박헌영처럼 이민재판 열어서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처형시키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배제시켜 놓고, 얘네들 권력층에 배제시켜 놓고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6조 같은 게 미군정의 입법기구죠. 이때 이제 미군정이 입법기구를 만든다고 이제 뭐 이렇게 공시가 돼 있었고, 거기 참여하는 문제가 돼서 여기에선 적극적 시행하자 해갖고 우익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문제죠. 네 가지죠. 신탁통치, 토지개혁, 그 다음에 반민족 처리 문제, 미군정의 입법기구 인식 문제에 둘러싸고 대입을 이런 식으로, 뭐냐면 합을 보고 이렇게 해서 좌우합작 친원칙을 공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좌우합작 친원칙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좌파와 우파들이 모여가지고 공표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든요. 아까 이 좌우합작 친원칙을 공표했던 게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했죠. 이게 극자하고 극우는 배제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가 어,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이걸 둘러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파 간의 입장이 있어. 일단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 독립당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빨리 독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0%는 만족하지 않지만 지금 어 어느 정도 그냥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비판적 지지를 해줬고, 이승만도 뭐 조건부 찬성이었지만 이 사람도 이제 거의 대부분 반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공산당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극력 반대했던 사람이 한민당과 조선공산당이야. 예. 한민당과 조선공산당은 둘 다 똑같아. 토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어디야 친일파 처리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제 비판했는데,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은 현실 인식 갖고 있어요. 약적 진영이 좀 다르지만 유상물수 유상분배난 유상물수 무상분배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친일파 처리는 조선공장 당장 와서 인민재판을 갖고 처리하자는 거고, 한민당은 좀 소극적이죠. 이런 데 반대를 했다는 거. 예. 자, 하여튼 이런 정파가 입장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자원합작위원회를 후원하면서 앞에서 말하는 입법부인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만들고 행정부인 남조선 가도정부를 만들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군정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만들 때 그 당시 주로 누굴 참여시키려고 했냐면 중도 좌파 우파 세력들을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의외로 의도하지 않게 한민당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요게. 자, 그러다 보면 한민당 세력들이 뭐 미군정이 토지 개혁을 하면 반대하고 막 그러죠. 예.
그래서 얘네 지주 출신이잖아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이 토지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그 뭐냐면 그냥 일부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한공사 가지고 있는 그 토지들만 처리하고 이 토지개혁 관련된 문제들은 나중에 그 정식 정부가 만들고 나서 하는 걸로 미뤄지죠. 예.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한민당 세력들이 많이 여기 들어왔다. 미 군정의 의도와 달리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때 미군정이 좀 약간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도 있어요. 소련 같은 경우에 밀어붙이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예. 얘기 안 듣죠? 예, 밀어붙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자원합작위원회 그 7원칙 내용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5원칙하고 그 당시 자익 5원칙과 우익 8원칙 있죠. 요거는 그 심부셈이 있어. 관련된 사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는데 심부셈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심부셈은 사료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1947년 5월에 2차 미소 공동회의가 개최되어 서울과 평양의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미소 공동위원회도 내의적인 상황에 의해서 실패할 수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 똑같이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가지고 그러니까 종전의 입장만 고수를 했어요. 거기다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 냉전 체제가 가속화됐죠. 그러니까 소련은 동구 유럽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고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을 통해서 소련의 팽창 정책을 군사 경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다. 국내에서도 미소 공동위원회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1947년에 자원합작위원회 구신점이었던 여운형이 암살됐죠. 이 여운형 암살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백이사가 죽였다. 아니면 박헌영이 죽였다. 뭐 이렇게 지금 제대로 이제 규명되지는 못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미국은 미소 공동회의 결렬을 선포하고 그 당시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소련이 유엔의 한국 처리 문제를 반대하는 가운데 그 당시 38도 이남의 이북에선 소련과 다른 체제가 분당 정권이 수립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유엔에 이관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이제 결렬했냐면 뒤에도 있긴 있는데 일단 맥락상 설명을 할게요. 자, 유엔 총회에서 이제 뭐냐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하자.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련은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 왜냐면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 미국에서 제안한 거거든요. 이때는 이미 이제 뭐냐면 좌우익 간의 이제 그 한반도 진영이 우익이 앞서 있었어요. 그 반탁 투쟁 때 좌익에서 우익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총선을 하면 당연히 어 우익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대를 했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이 한국 임시위원회 파견 결정이 되니까 이거에서 소련이냐 북한 정권에서 그 당시 이제 삼팔도선 입북, 삼팔도 이북의 지역에 들어오는 걸 거부했죠. 소련이. 어 그리고 이제 포면적으로 이제 뭐냐면 소련은 유엔의 미국과 친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유엔 결정에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부를 내뿜는 거야. 근데 속으로는 이게 투표를 하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거부를 한 거죠. 자, 거부를 하니까 다시 유엔에서는 유엔 소총회를 다시 결의해요. 소총회 열어서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능한 지역은 어떻게 해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바뀌게 돼요. 50 단독 선거로. 예. 그래서 단선이 되죠. 단선. 단독 선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이제 유엔에서 거쳐갖고 단독 선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래인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자, 237페이지 보죠. 237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다. 이게 이제 정욱 발음이죠.
예. 이미 이제 정업 받은 이전부터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자익과 우익의 대립이 거세지고 미소 공동회의하자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자 이 유럽 정치인들이 어려움의 시국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기하겠다. 자 이승만은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래서 38도선 이북이 소련이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정업반원을 반영해서 큰 방향을 불러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 되게 욕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승만이 뭐 분단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현실을 보니까 이게 연합정부 자화합작 정부가 안 되니까 단독 정부를 빨리 해서 남한만이라도 하자 빨리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업 발언은 인제 그 요거에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근데 이승만이 보면 대외적인 정세나 이런 판단은 되게 뛰어나요. 이 사람이 예전부터 외교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책은 개판을 쳤는데 이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제 정세는 되게 안목이 있는 사람이야.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보다는 외교부 장관 정도 했으면 딱 맞는 사람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한번 보면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 이게. 이제 우리는 무기 후회된 그 미소 공동회가 다시 열릴 기세를 보이지 않고 요때 미소 공동회는 1차 미소 공동회죠. 자,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게 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할 것임을 여러분도 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장은 당시만 해도 미국이 소련과 협력하여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추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어떤 좌우합작을 통해서 뭔가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승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승만이 막 욕하고 다니니까 미군정에 욕하다 니까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그때.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는. 자 하여튼 중도파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다. 자익과 우익이 협력하여 갈등을 풀고 이를 바탕으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민족의 의사를 전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영훈영과 김규식 등 중도파는 미군정 지원 아래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됐고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통일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유상매입과 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 반민족 행위처벌 등의 주요 내용을 한 좌우합작 친원칙을 반포했다. 그래서 친원칙은 앞에서 한 것처럼 자익 5원칙과 우익 8원칙을 절충해서 좌우합작 친원칙을 반포했고 하지만 한국민주당과 자익은 한국민주당 자익의 조선공당 모두 반대했다. 자 그러나 이제 좌우합작 친원칙이 실현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김구는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승만은 모호한 태도 보였고요. 야, 그리고 한국민주당과 우익은 친반민족 행위 처벌 문제 이용을 반대했고 자익은 무상볼수, 무상분배, 토지개혁과 친일파 즉각 청산을 요구했고 또 이제 뭘 비판했냐면 여기 안 나왔지만 총체적 지지를 공고해요. 총체적 지지. 그러니까 앞에서 부분적 지지가 아니라 삼상의 부분적 지지가 총체적 지지. 이 총체적 지지라는 거는 많이 맞던 신탁 통치도 하자. 다폭 지지하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자화적 친원식 보니까 신탁 통치에 빠졌거든. 미소 공동회나 임시정부 구성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부분적 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의 이제 단독 선거 결의하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요거 좀 이따 나중에 읽어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 해난교 가서 볼게요. 해난교 가서 238페이지 펴보세요. 238페이지. 자, 여기 미소 공동회가 왜 결렬됐나 이렇게 있죠. 삼상회의는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 자,
미소 공동회의가 왜 결렬됐을까? 자, 1946년 3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에 따라서 미소 공동회의가 서울에 열렸죠. 서울의 덕수궁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미소 공동회의가 열리기 전에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수립되어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미 이제 이에 미국은 각 부서의 책임자를 한국인 임명했고 미군의 고문 삼았다. 그래서 미소 공동회의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할 단체를 둘러싸고 처음부터 대립을 했었고, 좌우의 대립 속에 미군과 소련은 자신에게 유리한 단체를 임시정부에 참여시키려고 하였다. 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1차 미소 공동회의는 양자의 입장 차이로만 확인된 채 결렬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1차 미소 공동회의 결렬된 후에 그 당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1946년 5월 제1차 미소 공동회의 결렬되자 남한에서는 분단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그 틈을 타서 그 책임을 소련 탓으로 돌리며 반소 반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다음 달에 6월에는 이승만이 정업에서 공개적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주장했다.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이승만은 그때 대한촉선 군민회라는 게 있었죠. 협의회가 군민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죠. 이때는 우익들만 남아 있었어. 그래서 한민당과 함께 이승만을 지지했던 그 단체예요. 자, 국민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는데 6월 3일 정업에서 연설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발언하면서 정계를 흔들어놨다. 또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자 민족통일총본부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였다. 자, 중도 세력들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을 계기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다. 자, 여기에 참가한 인물은 대체로 통일정부를 지지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학자들이 많았고, 이들 중 좌파는 북한 정권 건설에 참여했고 우파는 남한의 개혁적 활동에 전개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도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미소 공동회에 조속한 재개와 독립국가를 촉구했고,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만들었고, 그래서 운동을 제안했고 좌우합작 위원회가 결성이 됐죠. 중도 우파는 김규식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중도 좌파는 여운형이 중심이었고, 요걸 이 미군정이 지원을 해줬다고 했어요. 왜 지원했냐? 한국인들 지지를 높여 서울과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거고, 이걸 통해서 또 친미정권 수립도 있어요. 자, 자화합작 위원회는 이제 자화합작 친원칭을 내걸었죠. 예. 그렇지만 김구나 이승만, 박헌영 같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한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공사는 되게 반대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미군정은 북한의 자치행정이 시행된 걸 대응해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을 선거를 실시해서 민중장관의 안재홍을 임명해서 한국인의 군정 운영에 형태로 참가하는 형태로 군정을 운영했다. 한국인이 군정 운영에 참가하는 형태로 군정을 운영했다. 자, 그 밑에 이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 위원을 볼게요. 자, 이제 제1차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된 후 미군정은 자화합작 위원을 지지하는 한편 시원의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을 창설했다. 그래서 이때 간선위원과 민선위원이 있는데, 간선위원은 좌와 우파 합작위원들이 많았어요. 중도 좌파. 그러니까 이 간선위원은 이제 미군정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임명을 했던 거고, 이에 대해서 민선위원들은 미국과 의도와 달리 대부분 대한독립 촉성국민회나 민주당 계열이야. 예, 한민당 계열. 그 우파 세력들이 장악을 했죠. 자, 그래서 1947년 7월에 여운형이 암살되고 10월에 2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흐지부지 되었다. 예, 요거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협상 관련된 내용 볼게요. 남북협상. 남북협상에는 이제 50 총선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예, 그 전에 그의 남북협상이 있는데, 예. 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장의 내한과 50 총선거 이렇게 보죠. 자,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 임시정부 위원단이 파견됐고요. 캐나다, 중국, 프랑스 8개국이 이루어진 위원단은 한반도에 이제 뭐냐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소련은 위원단이 38도선 이북 지역의 방문을 거부했기 때문에 38도선 이북 이남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단은 자익 청취 세력의 거부로 이승만, 김규식, 김성수 같은 우익 세력들만 접촉할 수 있었다. 자, 위원단은 유엔 소총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어, 저기서 총선거를 제의했고 유엔은 이 안을 통과시켰다. 자, 미군정은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1948년 5월에 10일 날 삼팔도서 이남 지역에 총선거를 실시했다. 자, 이 선거에서 중도파들가 그 한민당계열은 다 빠졌죠. 이 선거에서 김구나 김규식 같은 거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이승만 한국민주당은 참여했다. 그래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세력과 한민당, 중도 우파 세력과 한국독립당, 그다음에 자익 세력은 제거되고,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남한마의 단독 선거를 반대해서 어 도민들이 거기서 4.3 사건이 발생해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4.3 사건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그 김구와 김규식이 중도 우파 세력들이 불참 선언을 하죠. 예. 얘네들이 이제 그때 만든 또 단체가 있어. 그 단체가. 요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겠죠. 통일 독립 촉진회란 단체 있어요. 자, 통일 독립 촉진회인데 이게 48년 7월 달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예. 이걸 통촉이라고 하죠. 통촉.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죠.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민족 자주 연맹. 그다음에 50 단독 선거에 반대를 해 갖고 이제 만들어진 단체 통일 독립 촉진회, 통촉. 이런 그 단체들, 이런 세계 단체의 통일 공통점은 좌우합작을 통해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는 거야. 단독 정부를 반대했죠. 그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요 기억을 해 두시고, 요런 흐름들이 나중에 이제 5, 60년대 거쳐가면서 무슨 세력과 연결되냐? 혁신 세력들과 연결돼요.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세력들. 그래서 혁신 세력이 이승만 때도 탄압받았고 박정희 때도 탄압받았어. 예. 그 탄압받는 내용이 그 예전에 혁신 세력 관련된 내용이 4.19 이후에 혁신 세력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요거 요때 한번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남북 협상을 이제 볼게요. 남북 협상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요거는 요거는 기출 문제 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남북 협상은 지금 시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거는요.